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사 도우미를 했던 30대 여성입니다. 30대의 가사 도우미라니 사실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제가 몸담고 있었던 업체에서도 숱한 여사님들 사이에서 제가 막내였거든요. 바로 위 언니가 43이었으니 주변에서 왜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가사 도우미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죠. 저는 그 일이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서 좋아서 한 거였어요. 사실 저는 간병사, 요양사, 산후조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복잡한 가정사에 뒤늦게 후회와 미련이 생겨 딴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가족을 위해서는 쓰지도 못했죠. 제가 부모님의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건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었어요. 저희 집엔 늘 아픈 어머니와 영원히 자기만의 세계에서만 살아야 하는 언니, 그리고 주변에서 개차반 소리를 듣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고 무시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언니는 장애가 있어 그렇다 치고 나는 그 밑에서 부모의 도움이 되려고 고군분투하는데 왜 나까지 미워하나 싶어 의아했죠.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한 채 들어와 냉장고에서 또 술을 찾던 아버지가 제게 술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애한테 술 심부름 좀 그만 시켜요. 슈퍼에서 이제 형은이한테 술 안 준다고 했어요. 왜 안 줘? 돈을 주면 물건을 파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원래 애들한테 술 팔면 안 돼요. 어렸을 때야 부모 심부름이라고 하고 줬지만 형은이도 이제 곧 고등학생인데 슈퍼 주인 입장에선 불안하지. 아이고, 형은이 저게 부모 몰래 술 사다 마실 깜냥이나 되고 잔말 말고 내가 전화해 놓을 테니까 가서 사와. 이미 잔뜩 마셔놓고 뭘 또 마신다고 그래요? 형은이 너 방에 들어가라. 사오라면 사올 것이지. 무슨 여편네가 이렇게 말이 많아. 내가 당신 보고 사오라고 했어? 야, 박형은 빨리 갔다 와. 다 부셔버리기 전에. 아버지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손댄 적은 없지만 수 틀리면 집안 집기를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어요. 겁이 난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나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표정은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자 저를 본 아버지가 쓰러지듯 바닥에 드러누워 혼잣말을 하는 겁니다. 저 기집애가 꼬라보기는 아이고 박준홍의 인생 참 고달프다 고달프. 친자식은 병신에 양딸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눈깔이나 치켜들고. 이 사람이 무슨 소리라는 거야? 형은아, 얼른 갔다 와. 조심하고. 엉겁결에 문을 열고 나가긴 했는데 그 한마디가 절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말대로라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언니는 친자식이었고 저는 그 집의 양딸이었던 겁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놀라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저는 다음 날 엄마한테 물었어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한 말이야. 신경 쓰지 마.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 아버지 지금까지 내 이름 한 번 다정하게 불러준 적도 없었고 내가 뭘 물어봐도 눈 한 번 마주치는 게 일이었던 사람이야. 근데 어제 그 말 듣고 나니까 뭔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 어떻게 된 건지 사실대로 말해줘. 나 데려온 애야? 아니 형은아, 내가 너를 낳았든 어디서 데려왔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넌 엄마 딸이고 앞으로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아. 말해줘. 그게 사실이라면 나도 내 친부모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거잖아.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렇지. 마음 안 좋아질 텐데 뭘 하려고 그래. 왜? 나 버림받은 거야?
친부모가 나 고아원에 버렸어? 16 그 작은 심장이 쿵쿵하며 깨질 것처럼 뛰기 시작하는데 머리도 지끈지끈 아파졌습니다. 제 출생의 비밀에 대해 알고는 싶었지만 막상 진실을 마주하려니 너무 두렵고 무섭더라고요. 엄마는 계속 뜸을 들였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자 결국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죠. 고아원 아니고 작은 집 할아버지 쪽에서 데려온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네 아버지가 장손이잖아. 근데 윤이 저게 저렇게 태어났으니 네 아버지 말도 못하게 속상해했었어. 엄마한테 얼른 둘째 낳자고 날마다 보채는데 엄마가 윤이 낳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둘째도 안 생기더라. 그 뒤로 허구한 날 술이나 마시고 밖으로 나돌기만 하니 어디서 애라도 데리고 오면 낫지 않겠냐고 해서 작은 집 둘째한테서 널 데리고 온 거였어. 그 집은 아들 하나에 딸이 둘이라 보낼 자식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는 현재 아버지의 사촌 형제에게서 데려온 양딸이었던 거예요. 저 1991년생입니다. 그런 일은 못해도 7, 80년대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의 집 속사정을 알기 힘들다지만 당시에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잘한 애들은 없었죠. 하나 있는 애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사촌 형제의 자식을 입양해 키운다는 게 어린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주저없이 친부모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그건 안 된다. 왜? 너 데려오고 네 아버지랑 그쪽이랑 크게 싸우면서 사이도 안 좋아. 네 아버지가 고향에 안 가는 이유가 뭐겠어? 아버님 성화에 애를 데려오긴 했는데 네 아버지도 자존심 있는 대로 상하고 그쪽에서도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해서 너 데려오고 한 번을 본 적이 없어. 그건 아버지 이야기지. 난 자식이잖아. 그쪽이 내 친부모라며. 그러면 난 보고 싶을지도 모르잖아.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할지도 모르잖아. 네 친아버지도 그럴 위인은 아니야. 이 집안 남자들이 제정신이면 지 자식을 사촌형한테 그렇게 순순히 넘겼겠어? 그래서 친부모 한 번 만날 기회도 안 준다고? 그 집에 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냥 좀 만나보게 해줘. 어른들 사정 다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일 테니까 그냥 한 번만 만나볼게. 어? 저는 엄마를 붙들고 울었어요. 그때 엄마가 망설인 이유를 저는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기어이 고집부려 3시간이나 떨어진 시골집을 찾았을 때 저를 본 친아버지의 표정에 저는 괜히 왔다 싶었거든요. 처음 당황했던 표정은 이내 제가 못 올 때라도 온 것처럼 불쾌하게 바뀌었죠. 형수가 여긴 웬일이오? 살아도 죽은 듯이 얼굴 보지 말고 살자더니. 형은이가 여길 좀 와보고 싶다고 해서. 형은이냐? 많이 컸네. 학교 갈 시간에 학교도 안 가고 여긴 뭐하러 왔어? 인수, 태은이 전부 학교 가고 없는데. 아, 나 본 적도 없겠다. 박인수, 박태은. 그 이름은 제 친오빠와 친언니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남대하듯 그 이야기를 하던 친아버지는 무심히 마당에 흔들던 무로스를 마저 흔들더라고요. 동서는 어디 갔어? 우리가 올해 소식이 안 닿긴 했나 보네. 애들 엄마 집 나간 지 오래예요. 형수가 찾는 그 동서는 없고 새 동서는 마을회관에 떡 가지러 간다고 갔어요. 뭐 인사할 거예요? 친아버지의 태도에 엄마는 불편한 기색을 비쳤습니다. 그건 엄마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고 했어요. 친아버지는 문제가 있었던 게 맞지만 친어머니는 저를 보내지 않으려고 애쓰셨다고 했거든요. 갓난쟁이 보내놓고 16년 만에 나타나면 적어도 친어머니의 환영은 받을 줄 안 것이었죠.
엄마는 안 되겠다는 듯 나가자고 저를 재촉했지만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무심히 바라보던 친아버지를 보면서 용기 있게 물었습니다. 저 생각하셨어요? 뭐? 저요. 저 보고 싶다고 종종 생각하셨어요? 제가 재차 분명하게 묻자 친아버지는 저를 빤히 바라보다가 그러더군요. 있는 자식들도 버거워 죽겠는데 남의 집 자식 생각은 무슨? 아마 제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걸 친아버지도 알았을 겁니다. 알면서도 그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친아버지란 사람에게 완전히 미련을 털어버릴 수 있었어요. 물론 그 가슴에서 밀물처럼 밀려나오는 눈물은 어찌할 수 없었지만요. 우는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저는 엄마보다 더 먼저 그 마당을 빠져나왔죠. 어쩌면 제가 살았을 그 집을 등지고 나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괜한 미련 두지 마라. 말했잖아. 그 집 남자들 치고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 없었어. 엄마가 비록 너를 낳아주지 못했지만 엄마는 형은이 네가 우리 집에 온 그 순간부터 한 번도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엄마가 너한테 많이 부족하지만 엄마가 좀 더 노력해볼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엄마는 제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으셨어요. 저도 압니다. 아버지는 저를 객식구 대하듯 냉랭하게 대하셨지만 엄마는 제 친엄마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몸도 좋지 않고 언니의 병 때문에 고생하시면서도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하셨고요. 물론 저도 언니의 병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게 많았지만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시던 엄마 덕분에 언니의 병이 원망스러웠던 적도 별로 없었어요. 친어머니는 만날 수 없게 됐고 친아버지는 저를 부정하니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집에서 엄마 딸로서 자라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아무리 친엄마처럼 다정히 챙겨주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뿌리가 다르다는 것은 집이나 가족에게 마음을 의지하는 게 힘들게 했어요. 거기다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시는 엄마에게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부담도 생긴 거죠. 몸도 안 좋고 힘든 엄마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은 언니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았는데 몸집이 커지다 보니 목욕 한번 시키는 것도 엄마는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니 목욕을 시키고 등하교와 주말에 센터 방문하는 것을 책임졌죠. 그저 엄마 일을 좀 덜어드려야겠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한사코 본인이 하시겠다 만류했지만요. 더 오늘은 엄마가 갈 거야. 주말에 친구도 만나고 그래야지. 맨날 윤희한테 매달려나 있고 젊어 시간 그렇게 보내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나 친구 많지도 않아. 친구가 없어? 왜? 아니, 친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말에 만날 친구 없다고. 친구들은 다 학원 가고 바빠. 학원? 주말에도 학원을 다녀? 그럼 엄마가 학원 보내줄까? 아, 됐어. 우리 형편에 무슨 학원. 아버지가 돈도 안 주는데 무슨 수로. 그리고 나 학원 안 다녀도 돼. 안 다녀도 중간은 하는데 다녀서 전교 1등 하면 어떡해? 그럼 나 진짜 의대 가야 할지도 몰라. 형은아,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너 대학은 꼭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 같은 건 걱정하지 말고 너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엄마가 아버지 몰래 대학 등록금 확실히 모으고 있으니까. 알았지? 아이고, 알았네요. 엄마 그 쌈짓돈으로 대학 가려면 진짜 좋은 대학 가야겠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제가 가족에게 마음을 의지하기가 힘들어진 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엄마가 제 눈치를 보게 되는 것도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는 제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면서 호강시켜 주지는 못할 망정 친딸의 문제를 제게 나눠주게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셨죠.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그 집에서 살았다고 해서 그때보다 행복할 것 같진 않더라고요. 완전히 깡시골 마을에서 자식한테 무관심한 그 친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해도 지금의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친엄마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결국 다른 자식 둘을 두고 가버렸다고 했으니 지금 엄마보다 더 좋은 사람일 거란 생각도 들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감당하기 힘든 출생의 비밀과 냉랭한 친아버지의 정체에 힘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괜찮아졌습니다. 제 현실을 인정하고 나니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고등학생이 됐고 3년 내내 큰 문제 없이 지냈어요. 물론 아버지와 크고 작은 갈등이 있긴 했지만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후에는 바라는 것도 없어졌죠. 한 집에서 살았지만 거의 남처럼 보냈고 제게 가족은 엄마와 언니뿐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을 앞둔 겨울이었어요. 대전에 있는 한 국립대학교에 합격 통보를 받았죠. 서울에 있는 대단한 대학도 아닌데 엄마는 눈물로 저를 안아주시며 기뻐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출하고 온 엄마가 다급하게 들어와 다짜고짜 안방에 널브러져 자고 있는 아버지를 깨웠어요. 여보, 여보! 아이, 뭐야? 내 돈, 당신이 가져갔어요? 뭔 돈? 내 통장에 모아둔 돈, 우리 형은이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내 돈! 아이씨, 난 또 뭐라고? 이 옆에 얘야, 내가 돈 내놓으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굴더니 뒤로 딴 주머니 차고 있어? 배우자 몰래 딴 주머니 차는 거 그거 이혼 사유인 거 몰라? 내가 그냥 조용히 넘어가 주려고 했더니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큰 소리는? 이혼이고 나발이고 그 돈 내놔. 우리 형은이 대학 등록금 내야 한단 말이야. 친자식도 아닌 남의 자식 대학은 왜 보내주는데? 돈이 썩어 남았냐, 어? 제발 윤희 아빠. 내가 이렇게 빌게. 그 돈 진짜 안 돼. 약속했단 말이야. 우리 형은이 대학 보내준다고 내가 약속했어. 형은이 데려와서 제대로 된 학원 한번 보내준 적도 없는데 기특하게 혼자 공부해서 대학 합격증 가져왔잖아. 윤희도 형은이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까지 못 키웠어. 여보,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그만한 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대학식이나 보내줘? 야, 박형은, 너 이리 와봐. 네. 너 대학 갈 생각했냐? 너 그럼 염치도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네 부모가 포기한 애 우리가 데려와 키워준 건데 양심도 없이 대학까지 보내달라고 하려고 했어? 여보! 잔말 말고 취직해. 내가 아는 사람 사무실에 딱 꽂아줄 테니까 거기 가서 격리를 하든 청소를 하든 돈부터 벌어서 너 그동안 키워주고 먹여준 값은 해야지. 아버지가 저 먹여주고 재워준 것도 아니면서 엄마도 안 하는 생색을 내세요? 뭐? 야, 너 다시 말해봐. 평생 집에 벌어다 준도 없이 기생충처럼 잊을만 하면 들어와서 밥이나 축내 쓰면서 왜 부모라도 되는 것처럼 키워준 값 내놓으라고 하냐고요. 벼르고 있던 분노가 붙잡을 새도 없이 불쑥 튀어나왔고 저는 아버지의 무지막지한 소나기에 사정없이 고개가 돌아가고 말았어요. 왼쪽 귀가 잠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힘으로 제 뺨을 내리친 겁니다. 이 싸가지 없는 년이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뭐 기생충? 이게 보자 하니까 내가 너 데려오고 싶어서 데려온 줄 알아? 양훈이는 뭐 너 보내기 싫어 억지로 보낸 줄 알아? 그 집에서도 너 싫다고 보낸 거야.
자식 둘이면 될 거 셋이 생겨버렸다고. 우리 아버지가 달라고 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보낸 거라고. 말이 입양이지 씨발. 그거 보육원에 버린 거랑 뭐 다를 게 있을 줄 알아? 너는 버려진 거야 이년아. 그런 너를 내가 거둬준 거고 이게 감히 은혜도 모르고. 미쳤어, 미쳤어. 당신이 뭔데 그래? 당신이 뭔데? 형은이 버려진 적 없어. 내가 데려온 거야. 내가 데리고 와서 키운 거라고. 평생 애비 노릇 한 번 한 적 없으면서 애한테 뭘 받아먹으려고 그래? 그게 도둑놈 심보지 뭐야.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서 받은 유산으로 먹이고 입혔어. 당신 돈 한 푼 없이 키운 거라고. 그러는 이 집은 뭐 네가 해왔냐? 이 집 우리 아버지가 해준 거 아니야? 아버님이 시작한 입양이면 재워주는 거야 당연하지. 지금 이깟집에서 좀 재워준 것 가지고 생색이야? 형은이가 뭘 잘못했는데. 형은이 우리 집에 와서 살면서 당신 덕 보고 산 게 하나도 없는데 당신이 뭔데 형은이한테 그러냐고. 당장 돈 가져와. 당장 내 돈 가져와. 엄마는 울부짖으며 아버지 옷자락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귀찮다는 듯 엄마를 밀치고 신경질을 부리며 나가버렸죠. 집에 남은 건 널브러진 엄마의 가슴 아픈 통곡뿐이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엄마, 괜찮아. 일어나. 난 괜찮아. 형은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네 아버지가 모르게 하려고 꾹꾹 숨겨뒀는데 내가 정말 너 대학은 보내주려고 용을 쓴 건데. 괜찮아, 대학은. 내가 벌어서 내년에 가면 돼. 엄마 마음 잘 알았으니까 나는 간 거나 다름없어. 어떻게 그래, 어떻게. 대학을 가야 간 거지. 그게 어떻게 간 거야. 가만 있어보자. 엄마가 돈이라도 빌려볼게. 기다려봐. 엄마가 꼭 보내줄 거야. 엄마는 급하게 일어나 휴대전화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새도록 아는 지인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늘 빈곤하게 살았던 저희를 도와주는 분들은 없었죠. 결국 저는 일단 대학을 포기하고 취직하게 된 겁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회계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는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힘들겠지만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하지 않겠냐며 재수를 권했죠. 저도 처음에는 재수를 목표로 일한 거였어요. 대학 등록금을 모으면서 재수해서 대학에 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불행은 마치 저를 조롱하기라도 하듯 길고 긴 검은 카페트를 깔아놓고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년쯤 일했을 때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공장에서 기계에 팔이 끼어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에 저는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애초에 엄마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비상금을 전부 아버지에게 털린 엄마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언니가 있으니 쉽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번 돈 중 대학 등록금으로 매달 빠지는 돈 말고는 전부 엄마를 드리기로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제게 말도 없이 하루에 4시간씩 공장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저희 엄마는요? 엄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살려주세요. 저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출혈이 너무 많았고 원체 몸이 안 좋은 분이라서 수술을 해도 버티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하늘 아래 유일하게 제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엄마가 안 계시면 영원히 어린아이로 사는 언니밖에 안 남는 것이었어요.
엄마 없이 언니와 단둘이 살아갈 자신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제야 엄마가 제게 얼마나 큰 의지가 됐는지 깨달았죠. 당장 병원비나 수술비도 없었으면서 저는 무조건 살려달라고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병원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엄마는 제게 작별 인사도 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엄마는 본인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며 목 놓아 우셨어요. 제 심정도 딱 그랬죠.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어도 이렇게 살게 하진 않겠다 싶은 거예요. 부모한테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마저 내게 앗아갔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 엄마를 찾으며 난동을 부리는 언니를 말리면서 저는 제 미래를 직감했죠. 앞으로는 결코 쉽지 않겠다. 더 이상 내 인생이란 있을 수 없겠다라고요. 하지만 제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작정하고 제 인생을 짓밟기로 마음먹기라도 한 것 같았어요. 평소엔 엄마가 언니를 시설에 맡겨두고 일을 다니셨던 걸로 알아요. 일하는 시간이 짧지 않아 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오전 9시 출근에 6시에 일이 끝나는 상황이라 언니가 문제였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내시던 선생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며칠은 종일 맡겨둘 수 있었지만 대책이 필요했죠. 결국 저는 이를 악물고 아버지에게 부탁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부탁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자기 딸이고 어떻게 보면 저랑은 먼 친척벌인 언니인데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언니를 나몰라라 했죠.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을 앉혀놓고 사망보험 하나 안 들고 갔더라는 막말을 하던 사람이니 기대도 안 했지만요. 공장에서 나온 돈은 고스란히 아버지 주머니로 들어갔고 저는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선택해요. 언니 시설에 맡길 돈을 내놓던지 아니면 내가 일하는 동안 아버지가 언니를 보던지. 네가 뭔데 선택을 하라 말아야? 그러면 언니 저대로 그냥 두겠다는 거예요? 저 아니면 아버지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저 딸로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저한테 언니 맡겨두는 것도 참 웃기지 않아요? 윤희는 내가 좋은 시설에 보낼 테니까 너 신경 쓰지 마. 시설에 보낸다고요? 아주 맡기겠다는 거예요? 안 돼요. 어떤 시설에 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맡긴다고 하는 곳이야 뻔하죠. 절대 안 돼요. 내가 볼게요. 내가 일하는 동안에만 언니 맡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왜 그래야 하냐니까. 적당한 시설에 보내면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한 일 아니냐? 언니가 안 편하잖아요. 안 그래도 언니 지금 엄마 찾는 거 몰라요? 분리불안 증세로 자다가 이불에 실수도 해요. 이 상황에 낯선 곳으로 아예 보내버리면 언니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 언니 친아빠잖아요. 저한테 모질게 굴어도 언니한텐 그러면 안 되죠. 언니는 저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탐탁치 않은 얼굴로 절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그 사람에게도 아주 조금은 양심이 남아있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엄마는 자기 앞으로 나온 보상금을 언니에게 써주길 바랐을 테니까요.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언니를 시설에 보내자는 말은 차마 못 꺼냈을 겁니다. 엄마가 아버지와 이혼하지 않았던 건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였어요. 아버지가 끝까지 해주지 않았거든요. 장애가 있는 언니를 키우는 처지에서 이혼 소송을 감당할 여유 같은 건 없었겠죠. 분명 하늘에서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진작 이혼할 걸 하고요. 그랬다면 그 돈은 전부 언니와 제게 돌아왔을 테고 언니를 보살피는 일도 훨씬 수월했을 테니까요. 제가 한치의 물러섬도 없자 결국 아버지도 포기한 듯 했습니다. 돈을 내어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일을 하는 동안 당분간은 아버지가 봐주시기로 한 거예요. 시설에 보냈다가 돌아와서 몇 시간만 보면 되는 거라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며칠은 순조롭게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언니가 없는 거예요. 언니, 화장실에 있어? 나왔어, 언니. 온 집안을 뒤지며 찾아다녔지만 언니는 머리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섬뜩한 생각이 들어 언니 방의 옷장을 열었는데 옷장이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옷도 많고요. 놀라 아버지께 연락했더니 전화는 안 받고 문자만 하나 딸랑 보내는 겁니다. 윤이 좋은 곳에다 맡겼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나가라. 집 할 거야. 순간 휴대전화를 벽으로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억눌렀어요. 만약 눈앞에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전 침이라도 뱉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해대기 시작했어요. 1시간 가까이 전화를 하자 전화가 꺼졌고 저는 틈을 두고 다시 전화해 받을 때까지 계속했죠. 그러자 한밤중이 되어서야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더군요. 아이씨, 미연이 미쳤나? 너 지금 장난하자는 거냐? 언니 어딨어요? 언니 어디로 보냈는지 말해요. 내 딸 내가 알아서 처리했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인데? 네가 윤희 친동생이야? 코 깎고 봐주고 생색은 오질나게 낼 거면서. 야, 이참에 말 나온 김에 이야기하자. 너 임마 내가 파양할 거야. 더 이상 내 딸이라고 안 칠 거라고.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 너랑 나 그럴 사이 아니잖아. 파양하든 말든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지랄하지 말고 빨리 언니 어디 있는지나 말해요. 당장! 뭐? 지랄? 이게 진짜 끝까지? 야, 주제 넘게 내 딸 문제에 참견하지 말고 방이나 빼. 그 집 내놨거든? 그래도 얼굴 보고 산정 있어 미리 말해주는 거야. 빨리 방 한 칸이라도 얻어야 하지 않겠냐? 당신, 내가 저주할 거야. 죽을 때까지 모든 불행이 당신한테 돌아가도록 저주할 거야. 당신이 마지막에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당신 곁엔 아무도 없어서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갈 거라고. 분명히 기필코 그렇게 될 거야. 반드시! 울분에 가까운 저주에 아버지는 비웃음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언니를 찾으려고 전국에 있는 시설을 다 뒤져보려고 용을 썼어요. 그런데 언니를 보낸 지 3일도 되지 않아 갑자기 아버지한테 다시 메시지가 온 거예요. 언니가 있는 시설 주소도 함께 보냈죠. 윤희한테 문제가 있나 본데 너가 가서 처리해라. 저는 아버지에게 욕 한마디 할 겨를도 없이 급하게 시설로 갔습니다. 그 시설은 산속 깊은 곳으로 굽이굽이 차를 몰고 가야지만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시설에서는 저를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이요? 언니 다쳤어요? 소식 못 들으셨구나. 박윤희 씨, 지난 새벽에 사망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분명히 잠이 든 걸 확인하고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 시설을 나간 모양이에요. 실종된 거 알고 바로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해서 저 아래 계곡으로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했는지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따라간 병원 영안실에는 차갑게 식은 언니가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지금까지 언니를 본 것 중 가장 고요하고 편안해 보이는 모습으로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둠을 무서워하던 언니가 낯선 시설에서 나와 밤길을 헤매는 모습이 선연했기 때문이에요. 밤새도록 엄마와 저를 부르며 산길을 헤매다 발을 헛디디고 만 것이겠죠. 언니야, 나왔어. 눈 좀 떠봐. 언니.
언니는 제 부름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르면 짜증스럽게 한 번만 부르라던 모습은 끝끝내 보여주지도 않았죠. 떨어지면서 후두부에 강한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군요. 그날 언니를 붙들고 목이 쉬어라 울었습니다. 엄마에게 죄송해서, 언니가 너무 가여워서, 아버지가 증오스러워서요. 언니의 장례는 제대로 치르지도 못했어요. 올 사람도 없었고 당장 장례 치를 돈도 없었거든요. 시설 측에서 도의적으로 보상금을 주긴 했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언니는 엄마 옆으로 보냈죠. 아버지는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고 제게 문자를 보냈을 때도 이미 언니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 후 7년쯤 지난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호자 번호라면서 제 번호를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간이식 대기를 하는 중인데 입원비를 비롯한 병원비를 해결하고 수술을 위한 보호자가 필요하다면서요.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왔습니다. 병원 말로는 이 시간이면 답도 없는 상황이라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전 딱 두 마디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 사람 몰라요. 그 사람 문제로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몇 달 뒤 돌아가셨다는 연락도 왔는데 시신은 무연고자 처리해달라고 했죠. 눈물 한 방울도 아깝더군요. 저한테는 쓰레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이었으니까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언니가 그렇게 개죽음을 당한 것만 생각하면 오히려 아버지는 너무 편안하게 돌아가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언니의 죽음 이후 방황하던 저는 꽤 힘들게 살아야 했어요. 급하게 방을 알아보고 그저 영혼 없이 집과 회사를 오가며 그저 일만 했죠. 그렇게 3년을 살다 보니 회사 과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형은아, 그러지 말고 일 좀 쉬어라. 그러다 너 죽겠어. 3년 새 너 얼굴이 말도 못하게 변한 거 몰라 그래? 저 괜찮은데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일 그만두고 여행을 가든지 뭘 하든지 좀 쉬어. 너 그 정도 쉴 만큼은 벌었잖아.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주변 어른들께서 전부 휴식을 권했습니다. 다시 돌아올 자리는 얼마든지 비워둘 테니 가족과 완전한 이별을 하고 오라고요. 그렇게 떠밀리듯 3년 만에 휴직하고 한 달을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제게는 휴직이 달갑지도 않았고 오히려 먹지도 씻지도 않으니 사람이 진짜로 죽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요양사와 간병사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된 거예요. 언니 생각도 나고 차라리 처음부터 저런 일을 했더라면 언니를 시설에 맡기고 제가 그 시설에서 일할 수 있었을 텐데 싶은 뒤늦은 후회가 들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대학 생활을 염두하고 회사에 취직한 것이었지만요. 사람이 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인생의 실패가 어딨겠나요? 저는 그 미련에 자격증을 딴 겁니다. 어쩌다 보니 산후조리사 자격증까지 다 누군가를 돌보기 위한 자격증이었죠. 그러다 업체를 소개받아 일을 하게 됐고 그 일은 생각보다 제 적성에 맞았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꾸준히 일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표가 뜻밖의 제안을 하더라고요. 가사 도우미요? 저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아, 그게 내 지인의 지인인데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 말이 가사 도우미지 사실상 간병이나 다름없더라. 5살 된 애가 있는데 애가 몇 달 전에 자폐 진단을 받은 모양이더라고. 그것 때문에 애 엄마가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그냥 그 집안이 다 환자라는 거야. 애 엄마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뭐 적당히 밥 한 끼나 하면서 애 좀 돌봐줬으면 한다더라고. 자폐예요? 저는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언니와 같은 병을 가진 아이가 있는 집이었어요.
남의 집 살림을 할 마음은 없었지만 자폐가 있는 아이의 집이라면 제겐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었죠. 자폐증이 있는 여자아이라는 말에 다들거리는 상황에 막내였던 저에게 그 일이 배당된 것이었습니다. 대표는 제가 생각보다 흔쾌히 그 일을 받아들이자 잘만 하면 수당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를 더 부추기더라고요. 절 움직이게 한 건 수당이 아니라 그 아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그 집에서 일을 하게 된 건데 그 일이 제 인생을 180도 뒤바꿔버린 겁니다. 그 집은 증권회사 다니는 남자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여자, 그리고 자폐 진단을 받은 5살 여아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작은 사모님은 생각보다 어린 도우미가 오자 못 믿어했죠. 어머, 나보다 어리잖아. 자격증은 있어요? 그이가 믿을 만한 업체에서 사람이 올 거라고 했는데 나 믿어도 돼요? 이 집에 자폐아가 있다고 들었어요. 실은 저희 언니도 자폐아였거든요. 저보다 나이도 경력도 많은 여사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이 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 말에 작은 사모님의 표정이 누그러지더군요. 일단 들어오라고 하더니 저희 언니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적당히 듣기 좋은 말도 해주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로 저희 언니에 대해 이야기했죠. 물론 굳이 모든 걸 솔직하고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으니 언니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적당히 사고라고 둘러댔고요. 제 이야기가 끝날 무렵 작은 사모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마음 제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저도 저지만 평생을 그저 자폐를 가진 아이를 품고 살았던 저희 엄마를 곁에서 지켜봐 왔는데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니 사모님께서도 본인 건강 회복에만 힘써주세요.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작은 사모님은 저를 좋게 봐주었고 어린 나이지만 믿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그 집 분위기는 정말 살벌했어요. 아이는 일반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고 특수 아동시설로 보냈는데 집에 오는 순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거의 점심쯤 출근해서 간단한 집안일을 돕고 아이가 하원하면 아이를 전담했어요. 저도 그렇게 어린아이를 본 게 거의 처음이라 서툴렀죠. 하지만 자폐아동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던 덕분에 어렵지 않게 아이의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체념하듯 바라보고 있던 작은 사모님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쉬워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어떻게 보면 경력자잖아요. 저희 언니도 그랬어요. 평생 자라지 않는 3살 정도의 아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이해가 돼요. 근데 또래 애들 자라는 거 보면서 똑같이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면 버티기 힘들어지는 거고요. 나 진짜 살았네요. 형은 씨 덕분에 나 진짜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아이가 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본 뒤로 사모의 상태도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먹고 집에서 웃는 모습도 많아졌죠. 그 모습을 보고 남편분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막다른 절벽에서 구름이 걷힌 후 만난 달이 같다고 하면서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 하나 때문에 한 가족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보고 저도 얼마나 보람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 일을 시작한 이후 그런 기쁨은 또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부작용도 생기더라고요. 작은 사모님이 저에게 아이를 맡기고 외출하는 일이 잦아진 거예요. 제가 일이 있는 날에는 시어머니 호출까지 하면서요. 사모님, 주아 제가 볼게요. 이제 가보셔도 돼요. 미안해요. 오늘 일이 있다고 했는데 나도 오후에는 집에 돌아가 봐야 해서. 아니에요. 급한 일 끝내놓고 온 거라 괜찮아요. 얘 때문에 한동안 힘들었던 애라
나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저러다 보면 다시 마음 잡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힘써줘요. 큰 사모님은 만날 때마다 물색 없이 사람을 부리기만 하는 며느리를 부끄러워하고 제게 미안해했습니다. 큰 사모님 말대로 작은 사모님은 오랫동안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기에 그 치유 과정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니 온 가족도 저도 밖에 놀러 다니고 싶은 그 마음이야 당연히 이해했죠. 그런데 좀처럼 집에 들어앉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요.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당신 때문에 형은 씨 집에도 못 가고 있었잖아. 사람이 밖에 있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형은 씨한테 수당 더 주면 되잖아. 내가 따블로 줄게. 뭐? 지금 그 문제가 아니잖아. 전 괜찮으니까 그만하세요. 거봐, 괜찮다잖아. 자기가 본 것도 아니면서 왜 저래? 형은 씨, 내가 따로 계좌로 오늘 추가 수당 보내줄게요. 이만 가봐요. 뿐만 아니라 작은 사모는 원래 점심 출근이었던 저를 오전부터 불러 집안일을 더 많이 시키고는 종일 외출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상 궤도를 되찾아가는 것 같았던 집이 점점 다시 엉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모님, 주아 잠들었어요. 제가 빨래만 얼른 돌려놓고 저녁 차려드릴게요. 미안해요, 매번.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제가 큰 사모님 대신해서 자고 갔을 텐데 아무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망설여지네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아무리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지만 이 와중에 여행이라니. 요즘 주아 앱이 야근도 잦은데 적당히 해야지. 그래도 표정이 많이 밝아지셔서 보기 좋던데요. 주아 엄마 말로는 자폐증이 있던 형제가 있었다던데. 네, 저희 언니가요. 1살 위에 언니가 같은 병을 앓고 있어서 제가 주아한테 도움이 되네요. 큰 사모님은 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자주 만나면서 보게 되니 짧은 시간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사모님께도 저희 언니 이야기, 저희 엄마 이야기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비극적인 이야기처럼 하진 않았지만 큰 사모님께서는 제 사정을 딱하게 여겨주셨어요. 어려서부터 고생이 참 많았겠어요. 그때는 딱 죽겠다 싶더니 살겠다고 마음먹으니까 또 어떻게 사라지네요.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고요. 이젠 괜찮아요. 그나마 큰 사모님이 있는 날이면 괜찮았습니다. 잠깐 오후에 친구 만나러 가겠다고 해놓고 약속된 시간에 돌아오지 않는 날도 많았어요. 남편분은 집에서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작은 사모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난처한 날이 많았죠. 나 일해야 한다고. 당신 내 일 알면서 왜 그러는 건데? 누가 나가지 말래? 내가 여행도 보내줘. 쇼핑하라고 카드도 줘. 당신 기분 풀라고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럼 적어도 최소한 기본은 지켜야 할 거 아니야? 주아는 어쩌고 일을 해? 뭐? 형은 씨? 아우 진짜. 야 유경민, 너 진짜 이럴 거야? 너 당장 들어와. 너 지금 안 들어오면 끝이야. 늘 점잖게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없던 남편분 목소리가 커지는 일도 다반사였어요. 그날도 늦어진다는 작은 사모님의 연락에 불같이 화를 내며 통화하는 소리를 들으니 그냥 돌아가지지 않더라고요. 소음이 예민한 아이의 귀를 틀어막고 꽉 안아주고 있다가 함께 나왔죠. 사모님 늦으신데요? 그러면 제가 그때까지 주아 보고 있을게요. 저녁부터 드셔야죠. 국만 데우면 되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우울증만 나오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저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밖으로 놀러만 다닐 줄은 몰랐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러지 말고
형은 씨도 같이 먹어요. 저녁 시간인데 나 혼자만 먹긴 좀 그렇죠. 아니에요. 저는 집에 가서 먹어도 돼요. 어차피 주아도 밥 먹어야 하고 저도 얼른 먹고 일해야 하니까 주아 밥 먹이면서 같이 먹어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남편분과 한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거의 먹지도 않고 아이 먹이느라 바빴지만요. 한창 밥을 먹이고 있는데 작은 사모가 생각보다 일찍 돌아왔더라고요. 복도를 지나 부엌에 나타난 사모가 갑자기 우뚝 멈춰서더니 슥 둘러보는 거예요. 뭐야, 다들 밥 먹고 있었네? 당장 들어오라고 성하더니 생각보다 너무 평화롭잖아? 이 평화가 누구 덕분인데 당신 때문에 형은 씨 못 가고 주아 밥 먹이고 있는 거 안 보여? 왜? 보기 좋은데. 꼭 가족 같네. 둘이 부부 같고. 야, 유경민! 그렇게 다투는 것을 보고 나와야 할 때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분명 아이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문제도 아니었어요. 다음 날부터 작은 사모에 이상한 질문이 시작됐거든요. 내가 우리 남편을 소개로 만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인기가 대단했던 거예요. 대학 때부터 여자친구가 끊이질 않았더라고. 근데 보면 그럴만하지 않아요? 일단 인물이랑 키가 되잖아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아, 그럴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가 갈등이 좀 있어서 틱틱대고 말이 좀 세게 나가서 그렇지, 원래는 말도 되게 자상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그 다정한 말투에 반했고, 평소에는 자상하고 다정해 보이시더라고요. 형은 씨도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 남편, 다정해서 괜찮죠? 네? 아, 네. 가정적이시고 좋으신 분이죠. 어때요? 뭐가요? 우리 남편 같은 사람. 게다가 지금도 저한테 둘째, 셋째 같자고 밤마다 조르는데 돈도 잘 벌고 참 괜찮지 않아요? 네, 근데 형은 씨는 왜 결혼 안 해요? 지금도 사실 좀 늦은 거 아닌가? 애 가지려면 지금도 늦었어요. 처음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더니 그 뒤로부터는 노골적으로 남편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혼으로서 자기 남편이 어떻냐, 솔직히 말해 다른 마음 품은 적 한 번도 없었냐, 나이도 비슷한데 안 그러고 싶어도 마음이 저절로 가지 않겠냐 그러면서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계속 듣다 보니 너무 거북하고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작은 사모님한테는 말할 기회를 놓치고 큰 사모님께 말씀드리게 되었죠. 괜히 큰 사모님이나 남편분에게 이상한 소리가 들어갈까 걱정도 됐거든요. 아무래도 일을 좀 쉬어야 할까 싶어요.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작은 사모님께서 아무래도 저랑 남편분을 좀 의심하는 것 같아서요. 에? 형은 씨랑 우리 주원이를요? 그럴 리가. 자꾸 불편한 질문만 하시고 넌지시 캐물으려고 하시는데 매번 너무 불편해서요. 계속 그러시면 일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별일이네. 형은 씨는 신경 쓰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게 요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살더니 어떻게 됐나 보지. 사모님께서 본인이 단단히 이르겠다 말씀하셔서 일단 사모님께 그 문제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모는 무슨 생각인지 저를 아예 남편분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 취급을 하더라고요. 형은 씨, 솔직하게 말해요. 나 없을 때 내 남편이랑 무슨 일 있었죠? 사모님, 지난번부터 자꾸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거실에 홈캠도 있고 저 남편분 만나는 시간도 많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필 홈캠은 거실에만 있고 자꾸 형은 씨는 거실에서 벗어나는 일이 많고.
그거야 주아 때문에 이방저방 옮겨 다니느라 그렇죠. 주아 낮잠 자는 시간도 있는데 그때도 거실에 없던데? 그때는 집안일 하느라 비울 때도 있었겠죠. 사모님, 대체 왜 그러세요? 저랑 남편분 사이 의심하시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럴 리 없잖아요. 근데 왜 남편이 자꾸 형은 씨를 쳐다보지? 네? 사모님! 작은 사모님은 남편분이 틈만 나면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다고, 그건 도저히 고영주의 눈빛이 아니라며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억울해 미치겠다 싶은 그 순간 작은 사모는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3천, 딱 3천만 줘요. 그럼 내가 순순히 이 집에서 물러나 줄게. 네? 3천이라뇨. 물러나다니요. 알 거 다 아는 사람이 순진한 척 왜 그래요? 형은 씨도 괜찮지 않아요? 내 남편 스펙 괜찮고 주아, 형은 씨 잘 따르고 이 집에서 나 대신 살면 형은 씨한테는 완전 인생 역전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오늘부로 일 그만두겠습니다. 사모님 그렇게 자꾸 본인 사정만 강조하시면서 저 부려먹으실 때도 주아 보면서 참은 거예요. 엄마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주아도 결국 행복해지니까요. 근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선 넘으셨어요. 이만 가볼게요. 결국 소송하라는 거예요? 내가 소송 없이 물러나 주겠다는 건데 괜히 소송하면 기록 남아서 나중에 진짜 결혼하고 싶을 때도 못할 텐데? 사모님! 그때였습니다. 마침 남편분께서 들어오셨고 현관에서부터 큰 소리가 오가는 것을 눈치채고 물으셨어요. 무슨 일이야? 형은 씨 왜 그래요? 저 이만 가볼게요. 저 가게 해주세요. 잠깐만요. 울어요? 아니 왜? 그때 남편분께서 제 손목을 붙잡아 세웠고 작은 사모님은 이거 보라는 듯 비웃음을 흘리더라고요. 이래도 아니에요? 내가 뭐 망상증이라도 걸렸다고 생각했나? 내가 다 짐작가는 바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당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형은 씨한테 무슨 소리를 했길래 이러는데? 여자의 촉. 당신까지 왔으니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이 집 절반 줘. 그럼 나 미련 없이 두 사람 사이에서 빠져줄 테니까. 재산 절반, 양육비 거절. 그것만 동의하면 바로 합의이혼 서류 제출해. 뭐? 이혼? 유경민,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와이프 앞에서 외간 여자 손목 붙잡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아니, 그건! 남편분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작은 사모는 이때다 싶어 기다렸던 맹수처럼 남편분을 몰아세웠죠. 당장 이혼하자고 저희 두 사람 관계 다 알고 있다며 헛다리를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었죠. 더는 못 들어주겠다 싶어 돌아서려는 그때였어요. 엄마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이 상황에 어머님 핑계를 댄다고? 참나 어이가 없네. 안 그래도 형은 씨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하필 타이밍이... 무슨 말씀이신데요? 아마 내가 말해도 못 믿을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희 엄마한테 연락드릴 테니까. 당신도 가만히 있어. 나 지금 억울해서 참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당신 벼르고 있었으니까 기다려. 남편분은 그 자리에서 큰사모님께 연락했고 큰사모님은 30분도 안 돼서 집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다짜고짜 작은 사모님께 뭔가를 던졌어요. 그건 사진 여러 장이었는데 작은 사모님이 외출할 때 찍힌 사진들이었죠. 얼핏 봐도 아이 엄마라고는 볼 수 없는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클럽에서 춤을 추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남자들과 불필요한 스킨십을 하는 사진도 있었죠. 그 순간 작은 사모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저한테 사람 붙이셨어요? 하도 미친 망아지처럼 설치길래 보다 못해 내가 이상하다 싶어 사람 붙였다.
어머니, 이거 사생활 침해예요. 그냥 젊었을 때처럼 스트레스 풀려고 클럽 간 거고,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접촉이 있었던 거지. 어머니가 생각하는 이상한 일은 없었다고요. 이걸 보고도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나 보자. 그때 큰 사모님께선 기다렸다는 듯이 사진 한 장을 더 던졌습니다. 대낮에 술에 취해 몸도 못 가누던 작은 사모가 남자 품에 안겨 모텔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죠. 저와 남편분을 불륜으로 몰아세워 이혼하려고 했던 진짜 이유가 바로 그 남자 때문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러더랍니다. 자기 인생은 이미 거기서 끝난 것 같아서 그랬다고요. 남편이 아무리 잘나도 결국 고칠 수 없는 장애아를 키워야 하는 엄마한테 어떤 미래가 있겠냐고요. 저는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저희 엄마 생각이 나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희 엄마는 언니 장애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3살에 머물러 있는 언니를 키우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분이시니까요. 저만 그런 줄 알아요? 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형은 씨랑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 사람이 형은 씨 몰래 자꾸 곁눈질을 했겠어요? 그건 나 때문이었다. 괜히 내가 애비 마음까지 흔들어 놔버린 거지. 그러면서 큰 사모님은 이번엔 제게 뭔가 내밀어 보여주시더라고요. 뭔가 싶어 받아보니 그건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형은아, 미안하다. 엄마야. 네? 엄마라니.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 숨 쉬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큰 사모님께서 절 낳아주신 그 친어머니였던 거예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유전자 검사지를 내려다보았고 친자가 일치한다는 문구를 확인했죠. 알고 보니 친어머니는 그 집에서 나온 후 작은 사모의 남편분의 아버지와 재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이유도 다 저 때문이었어요. 나는 형은이 너 절대 못 보낸다고 했어. 세상에 어떤 엄마가 내 뱃속에서 나온 애를 한 달을 채 품지도 못하고 그렇게 보내겠어. 거기다 좋은 사람이면 몰라. 그 양반 개차반처럼 산다고 소문난 사람인데 그런 집에 내 새끼를 어떻게 보내. 근데 네 아버지가 강제로 보낸 거야. 나 잠깐 자리 비웠을 때 너 납치하듯 데리고 가버린 거라고. 그래서 인수 태은이 데리고 몰래 도망치려고 했는데 네 아버지한테 걸려서 죽지 않을 만큼 맞았다. 내 새끼 다 놓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 친어머니는 회한에 찬 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분은 그 사실을 먼저 듣고 복잡한 심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던 건데 그걸 작은 사모가 보고 오해한 것이었고요. 믿지 못하기는 작은 사모도 마찬가지라 시어머니가 저희 불륜을 막아주려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 우겼죠. 그래서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었고요. 저도 믿기지 않는 건 마찬가지라서 다시 유전자 검사를 했고 저도 똑같은 결과에 그제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자폐아 언니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네 이름 듣고 그때부터 확신했었어.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괜히 너한테 헛된 기대만 줄까봐 걱정이 돼서 검사 결과 나오면 말하려고 했었어. 우리 막둥이 그렇게 고생하고 살 걸 뻔히 알아. 내가 가슴이 아파서 밤마다 울었지. 그 집에서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까봐. 그래도 저 키워주신 엄마는 진심으로 저 키워주셨어요. 솔직히 낳아주신 엄마보다 더 감사하고 애틋하고 그리워할 정도로요.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되는 게 당연한 거야.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렇게 마음씨 곱고 착하게 자라줘서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저는 엄마와 언니가 저를 친엄마와 만날 수 있게 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자격증들을 딴 것도 다 엄마와 언니를 생각하다가 그런 거니까요. 돌고 돌아 너무 멀리 왔지만 결국 만나게 될 사람은 만난다는 걸 실감했어요. 지금은 전처럼 오빠 집에서 조카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하루빨리 시집을 가라고 성하지만 저는 결혼 욕심은 없어요. 엄마를 찾았으니 가족은 그만하면 됐고 언니 대신 제가 돌볼 수 있는 조카가 생겼으니 자식도 만족합니다. 오빠가 새 출발한다고 하면 대신 키워주겠다고 할 용의도 있고요. 오빠는 절대 저한테 아이를 맡기고 새장가 갈 사람은 아니니 남매가 쌍으로 비혼으로 살지도 몰라요. 그래도 너무 행복한 요즘입니다.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고 제 20대가 그렇게 아팠나 싶거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